네, 안녕하십니까. 직업기초 능력 이제 8번째죠. 기술 능력의 가이드북 최신화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 김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직업기초 능력을 크게 첫 번째 이제 의사소통 능력부터 쭉 이제 가서 오늘 지금 기술 능력까지 왔는데요. 기술 능력이라고 해서 꼭 뭐 이공계, 난 공대가 아닌데 뭐 이거는 알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어떤 직업이든 공통적이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 이제 우리 직업기초 능력이고, 특히 이제 이 기술 능력은 정보 기술도 있고 뭐 바이오 기술, 뭐 환경, 뭐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생활에 아니면 우리 직업 생활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술 능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술 능력 이제 한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기술 능력이 막 이렇게 뭐 향상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계속적으로 반복드리지만 이 강의는 올 한 해 이 직업기초능력 가이드북 현행화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NCS 누리집 안에 이제 학습자용 가이드북이나 교수자용 가이드북을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아파하고 이제 그동안에 했던 그런 능력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 직업기초 능력의 구조, 그리고 이제 기술 능력 가이드북은 어떻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지, 특히 기술 능력의 하위 능력인 우리 기술, 이해 능력, 그 다음에 기술 선택 능력, 기술 적용 능력이 어떠한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이 직업기초 능력 가이드북은 이미 이제 일상화 됐을 거예요. 굉장히 좀 익숙한 그림인데요. 점점 이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A, B, C, D, E, F, G, H, 그러니까 8번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자용 가이드북은 이렇게 지금 이것도 10권이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수자용 가이드북도 10권, 그리고 학습 내용 확인하기도 따로 10권, 총 30권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인쇄로 지금 배포하지는 않아요. 저희 홈페이지에 파일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이제 공유를 할 계획이고요. 또한 이 학습 내용 확인은 계속적으로 반복드리지만 예전의 교수자용 매뉴얼이나 학습자용 워크북은 그 학습 내용 밑에 학습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의외로 공공기관 채용에서 이게 문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맞네 틀리네 하면서 굉장히 이슈화돼서 이번에는 학습 내용 확인하기를 별도로 만들었고, 또한 이 학습 내용 확인하기는 그 직업 상황 그리고 다양한 환경 거기에 맞는 그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제 교수자용 매뉴얼은, 교수자용 가이드북은 사실 학습자용하고 다르게 이게 지도 지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지도 계획이 있고 교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하기에는 이 교수자용 가이드북보다는 학습자용 가이드북에서 핵심적인 여러분들이 능력을 이해를 하신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실 때 교수자용 가이드북 안에 뭐 교수 자료를 참고하시던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습 내용 확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직업 생활의 다양한 경험, 환경,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그 가이드북에 활용되는 심벌은 기본적으로 기본 학습 활동, 그래서 모든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렵네, 좀 쉬운 내용 하고 싶어요 하면 이제 리미디얼이라고 해서 보충 학습 활동, 이것보다 조금 이제 기본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하고 싶다 하면 심화 활동,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중하 개념으로 지금 난이도가 지금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전체적으로 다 학습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이전에 과연 어느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가 됐는지 이제 목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교수자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습자용과 다르게 지도 지침이 있고 학습활동 지도가 있습니다. 각각 학습활동별로 다 지도가 있는데 이것을 파악하기보다는 우리 학습자용 가이드북 안에 이제 핵심적인 엑기스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시겠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학습을 들어가기 전에 과연 나는 기술 능력이 어느 정도 있지?
과연 기술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나? 설명할 수 있나? 이게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나? 하면서 사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에 체크한 후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것이네 라고 이해한 후에 이제 학습을 하고 나서 추후에 학습이 끝난 후에 사후 확인을 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학습할 이제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학습 역량이 키워졌는지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능력. 기술 능력이 왜 중요한지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구되는 수단이나 도구나 조작 등에 대해서 기술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적합한 기술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뭐 수단, 도구, 조작 이렇게 뭐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기술이라는 게 우리 컴퓨터 기술, 정보 기술, 다양한 기술, 신기술 개발에 의해서 아니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려움이 있는데 백신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게 다 이제 일상생활하고 다 접목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업인이 직업생활 혹은 뭐 일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기술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해서 다양한 상황에 그 기술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술 능력 함양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의 정의. 사례부터 볼까요? 131년 필름 제왕의 몰락. 예전에 카메라 하면 어디가 가장 유명했던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코닥.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카메라 찍으며 이 필름을 인화하는데 쫙 어두운 암실에서 이제 인화하고 그랬던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다 사라졌어요. 왜? 우리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고 또 스마트폰에서 아주 쉽게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 131년 역사를 지닌 필름의 명가 코닥 이 이제 몰락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몰락을 했다라는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례를 읽고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실패했던 사례, 특히 이제 민간 기업들, 사기업들 아주 경쟁이 치열한 곳은 미래 사회에 빠르게 변하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사라지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막 유명했던 그런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 이런 게 유명하지만 예전에 싸이월드도 있고요. 나우누리 PC통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하루아침에 다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사라진 거죠. 그래서 기술이란 무엇인지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몇몇 학자들은 기술을 아주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으로 지적인 도구에 이제 집합제, 그러니까 지적인 도구를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는 지식 체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노하우가 있고 노와이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 노하우 같은 경우는 약간 특허권을 이제 수반하는 우리 엔지니어,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체화된, 그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체화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노와이는 이게 어떻게 기술이 성립하고 작용하는가에 대한 약간 이제 원리적인 측면의 개념에 둔 내용이에요. 기술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제 다음을 살펴보면, 기술의 특징 같은 경우는 우리 그 하드웨어나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비자연적인 대상 그 자체가 우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기술 안에는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은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하드웨어와 그것의 활용을 뜻한다. 그리고 기술은 정의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서화하고 그에 가능한 노력이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왜 중요한지 아까 말씀드렸죠. 미래 사회가 워낙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신기술을 저희들이 접목시키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1차 산업, 2차 산업혁명, 3차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4차 산업혁명이 거의 굉장히 빠르게 우리 생활 속에 이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 AI 기술 같은 이런 신기술이 점점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 지속 가능한 발전. 비록 기술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그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한국형 뉴딜 해가지고 녹색 뉴딜, 디지털 뉴딜 얘기를 하는 것도 이렇게 지속 가능한 기술이 될 수 있어서 보다 더 인류가 상생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기술이라는 것은 일단 이용 가능한 자원과 에너지를 고려하고 자원이 사용되고 그것이 생산되는 비율의 조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종이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무를 뭐 다 베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율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이러한 자원의 질을 생각하고 또 자원이 생산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의를 기울이면서 활용하는 기술을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활동을 보시죠. 기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기술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 자, 여기 사례를 보시면 김규환 명장님이 나오셨네요. 그래서 국내 최다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 5개 국어 93, 업계 최고의 기술 명장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활동을 통해서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업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또한 부족한 기술이 무엇인지 그 부족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활동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기술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능력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이런 테크니컬 리터러시, 우리가 뭐 문해력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기술에 대한 문해력 이런 것을 기술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보통 이런 기술 문해력을 갖고 있는 기술 교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술 공학적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잘 하고요. 그리고 기술 체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고 통제되고 있는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또 기술과 관련된 이익 그리고 이제 또 위험 요소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술을 쓰면서도 무조건 기술만 쓸 게 아니라 이제 윤리적 딜레마도 같이 이제 합리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이 사람들 복제 뭐 한다고 해서 이게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사람들을 막 복제해서 인조인간을 만들어 버린다면 또 우리 이제 생태계가 막 파괴되는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기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일단 실질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를 잘 인식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해요. 또한 인식된 문제를 위해서 다양한 해결책,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또한 그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적재적소에 이제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기술 능력은 왜 직업인에게 중요한가? 우리 기술 능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신기술을 접목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존폐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능력은 지금 굉장히 이제 미래 사회를 적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또한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나왔는데요. 뭐 전문 연수원을 통해서 기술 연수도 할 수도 있고 이러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정규 교육을 통해서 상급 학교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에서 선배들한테 OJT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역량 그것을 이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충학습 두 번째, 산업재해 방지. 산업재해 과연 막을 수는 없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스크린도어에 끼워서 이제 했던 사고도 안타깝고 또 얼마 전에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쇼핑이라던가 택배 이런 부분이 많은데 택배 노동자들도 과로사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과연 막을 수는 없을까에 대한 그런 사례가 나왔고요. 또한 활동을 보시면 우리 주변에 혹은 직장에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용적인 부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산업재해란 산업활동,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유해물질의 중독 등으로 질병, 질환을 걸리거나 신체적 장애를 갖게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기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 잘 몰라서
실수해서 그래서 교육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기술적인 그러니까 뭔가 건물의 설계가 잘못된 불량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작업 관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실천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모를 써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이제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사고가 난다던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 뭐 부주의해서 불안전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업재해가 우리 개인과 기업에 이제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개인에게는 일단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엄청나죠. 만약에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산업재해를 당하면 가족 전체 아니면 지역사회까지도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은 마찬가지로 재해를 당한 이제 근로자의 보상도 해야 되고 또 노동 이제 인력이 이제 손실이 됐고 또 재해로 인한 건물, 기계, 기구 등의 파손 또 재해로 인해서 근로 의욕 다른 이제 근로자들도 뭐 위험 요소에 있어서 이제 사기가 저하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과 대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일단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의 유형을 좀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책을 이제 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를 조직하고 사실을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지 사실을 발견해서 이 원인을 한번 파악하고 이것을 명확하게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기술을 공고화해서 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불안전한 행동 방지 및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는 방법은요. 불안전한 행동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단 안전규칙, 안전수칙을 제정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계, 설비 이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항상 양호한 상태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오늘 아침에도 전철을 탔고 오늘 아침 버스를 탔고 이렇게 이제 조금만 뭐 잘못돼도 뭐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항상 양호한 상태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이제 기술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체적인 하위 능력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하위 능력, 우리 H-E-가 기술 이해 능력. 기술을 이해하자. 지금 현재 우리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기술들이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거입니다.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서 필요한 기술의 원리, 절차를 이해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의 개념, 그리고 관련 용어, 그리고 가정, 직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리고 유형별 기초 기술과 인관, 기술과 환경, 이런 지속 가능한 것까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 반도체의 신화. 뭐, 이거는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삼성이 반도체를 만든다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삼성 반도체는 굉장히 이제, 세계 글로벌 1위가 되는 수준까지 굉장히 이제 신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자신이 대기업의 사장이라고 가정해보자. 기술 혁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를 추구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무엇인지 한번 나열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기술 시스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술 시스템. 자, 이제 모든 기술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기술의 원리와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기술을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전문가에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게 체제화되는 거죠. 체제화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별 기술이 다른 네트워크하고 결합해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만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하면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시스템으로 돌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시스템이라는 것은 발전 단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발명, 개발, 혁신 단계, 그래서 기술 시스템이 탄생하고 성장이 되죠. 그리고 기술 이전의 단계, 성공적인 기술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던가 다른 기술과 융복합된다던가 그리고 기술 경쟁해가지고 보다 뭐 낙후된 것은 도태되고 보다 더 혁신적인 부분 살아남고 그리고 이제 기술 공고화 단계 뭔가 경쟁에서 승리한 기술 시스템이 이제 전체적으로 관성화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술 혁신에 대한 특성도 나왔네요. 기술 혁신은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하고 사실은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대요. 그래서 R&D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R&D의 성과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어떤 기업들은 R&D 뭐 부서부터 없애고 아니면 뭐
교육훈련 HR 부서부터 없애고 하는데 이게 장기간의 투자 이런 뭐 좀 인내심이 필요한 부분 그런 내용이 있고요. 기술 혁신은 사실 지식 집약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토론, 끊임없이 상호 학습, 창의적인 노력, 이제 창의성 이런 것도 요구가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혁신 과정에서 불확실성,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기술 그 혁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논쟁도 많이 일어날 수가,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 야, 아직까지 지금 못했냐. 이거 이제 때려쳐. 뭐 이제 이러기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기술 혁신은 조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특성. 왜냐하면 이 연구개발이라던가 이런 기술 혁신은 꼭 뭐 총무부서, 아니면 뭐 생산부서, 아니면 뭐 품질부서, 아니면 뭐 이런 쪽에서만 단독된 게 아니라 이제 전사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이 조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 혁신의 과정과 역할에 대해서도 나왔네요. 기술 혁신 과정은 일단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어떤 일을 해야겠다 프로젝트를 설정을 하면 그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정보를 이제 수집해가지고, 하지만 누군가가 스폰서, 그러니까 약간 예산적인 스폰서나 이런 후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전문가적인 코칭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습자용 가이드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가 이제 실패한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자, 성수대교 붕괴도 됐고요. 뭐 상품백화점도 붕괴가 됐고요. 나름 우리가 뼈아픈 이제 그 역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그렇게 그냥 경험하고 끝낼 게 아니라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에 어떻게 이 실패한 기술,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가 지금 나왔고, 이제 활동적인 부분은 최근에 기술 중 어떤 것이 가장 유용한 혜택을 가져왔는지, 또한 어떤 기술이 가장 큰 해악을 미쳤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자라는 그런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이제 내용적인 부분은 우리 학습자용 가이드북 36페이지네요. 자, 실패의 원인과 10가지 교훈. 실패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교훈을 갖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왜 할까? 자, 무지해서, 몰라서, 그리고 부주의해서, 그리고 차례를,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른 아니면 업무 매뉴얼에 따른 그런 차례를 미준수해서, 오만해서, 그리고 조사나 검토를 못해서, 조건이 변화돼서, 기획이 불량해서, 가치관, 뭐 이 정도는 되겠지. 가치관 불량, 조직 운영, 그리고 이제 뭐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총 10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교훈에 대해서는 우리 37페이지에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성공은 99%의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이다. 그래서 실패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을 성공의 밑바탕으로 이제 써야 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기술적 실패 또는 실패한 기술. 기술적 실패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고 기술이 실패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오늘 비록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왜 실패했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책을 찾아서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도록 모든 연구가 성공했다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정을 다 숙련되게 겪을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심화 활동이네요. 이제 미래의 유망 기술입니다. 허술한 미래 관리, 신기술을 벌인 세계적인 기업들. 아까 이제 필름에서 코닥도 나왔지만 사실은 코닥은 본인이 이제 옛날 안드로이드 기술을 버리고 디지털 기술도 코닥이 사실은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다른 기관, 지금 여기 사례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허술한 미래 관리, 뭐 신기술을 벌인 세계적인 기업들, 굉장히 잘 나가던 기업들도 이제 신기술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사라졌다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을 통해서 10년 전과 현재를 비교하고 직장 생활과 관련해서 10년 후에는 어떻게 기술이 변화할지 이 활동은 우리 정보 능력에서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하라 1988이었나요? 1994였나요? 아무튼 1998? 아무튼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삐삐가 있고 그 전화기, 그 다음에
지금 뭐 휴대폰을 우리가 손으로 갖고 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진짜 로봇가 일상화돼서 제 옆에 이제 로봇가 같이 다니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상상력의 나래를 펴서 한번 활동을 해보시기 바래요. 자, 기술에는 전기, 전자, 정보공학 이 기술도 있고요. 기계급 쪽도 있고 건설 쪽도 있고 화학생명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화학생명이 바이오 쪽이겠죠. 우주산업 쪽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조금 이제 익숙한 건 전기, 전자, 정보 분야 이쪽이 굉장히 익숙하죠.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TV도 보고 냉장고도 있고 그러니까 UV 커터스라고 해서 한번 딱 이게 클릭하면 모든 게 쫙 이게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제 자동차도 집 안에서 이제 그 키를 누르면 이제 히터가 틀어진다던가 이런 게 다 전기, 전자, 정보 기술인 거거든요. 또 특히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이 듀얼로 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안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업데이트 되는 것도 전기, 전자, 정보 기술입니다. 그리고 IT 산업,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접목시키는 거예요. 서로 네트워크, 융합, 이렇게 로봇하고 이제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이제 가전제품과 로봇 이런 부분이 다 이게 연결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계공학 분야, 그리고 자동차도 무인 자동차 이런 것도 생각해 한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서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 이런 것도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물리학자가 그러는데 우리가 추석이나 명절에 막 이렇게 고속도로가 정체되는 이유는 앞에 사람이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게 반응 속도가 느리대요. 그래서 다 이게 그 반응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정체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인공지능으로서 무인 자동차에서 바로바로 이게 시스템적으로 인식하고 이게 대응을 하면 이게 그 정체하는 시간을 확실히 줄여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제가 어디서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기계공학 분야도 상당히 우리 생활에 좀 밀접하게 지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설 환경공학 분야. 우리가 건축도 이제 굉장히 지금 요즘에 건축 기술이 워낙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건축 시스템 기술 분야는 CO2 배출량 이런 부분. 그래서 지속 가능한 건축 시스템. 그래서 그 안에 친환경 건물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제 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여러분들 또 생활에 밀접한 또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백신 이런 게 이슈화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병장수에 대한 관심, 그래서 화학 생명 이런 공학 분야에서 혈관 청소용 나노 로봇 해가지고 하나 넣으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이런 로봇들도 지금 이제 기술 발명 중에 있다고 하고요. 이제 앞으로는 의사, 약사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리트머스지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좀 진단을 하며 이 사람의 병이 어디가 지금 안 좋은지 파악할 수 있게끔 해서 예방의학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발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노 캡슐이라고 해서 몸 안을 헤엄치고 다니다가 특정 바이러스가 있으면 약물을 보내서 물리친다던가 그러니까 진짜 상상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런 세상이 올까라고 이제 좀 갸우뚱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기술 변화, 기술의 혁신이 이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기술 이해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기술 선택 능력입니다. 자, 기술 선택이라는 것은 본인 이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술 선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선택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매뉴얼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벤치마킹을 통한 기술 선택 방법, 그리고 상황에 따른 기술의 장단점, 상황별 기술 선택과 활용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실패한 기술, 뭐 성공한 기술, 그리고 기술 선택을 통한 성공과 벤치마킹, 또 벤치마킹에 의한 새로운 기술의 재창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모방은 뭐 창조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선진 기술 아니면 선진국의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도 굉장히 기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활동을 한번 해보시죠. 자,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고려를 하는지 자신의 경험에 맞춰서 한번 해보고요. 우리 주변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술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술 선택이라는 것은 기업이 어떤 기술을 외부로부터 도입하거나 아니면 자체 개발해서 활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건데, 기술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향식 기술 선택, 하향식 기술 선택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향식 기술 선택이라는 것은 기업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석이나 검토 없이 연구자나 엔지니어들이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찾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이제 단점을 보시면 이제 기술자들이 지식과 흥미만을 고려해서 이제 기술을 선택한다면 이제 고객 수요에 좀 안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하향식, 아까 이제 하향식 그 기술 선택은, 아까 얘기한 것은 이제 상향식이라는 것이 바텀업, 밑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술자들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하향식은 이제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윗사람들이, 경영진이나 기획 담당자들이 뭔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기업에는 이런 게 필요해. 그리고 기업이 지금 당면한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고 외부의 요구는 이런 게 있고 우리가 보유자원이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기술이 필요해 하면서 이렇게 탑다운식으로 하향식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게 옳다 그르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잘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기술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원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이제 매출과 이익 창출 잠재력이 큰 기술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없는 기술 아니면 기업 간의 모방이 이제 어려운 기술 그리고 만약 이제 우리가 신기술을 했을 때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최신 기술로 막 진보화될 가능성이 적은 기술 중심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이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자, 이제 다음, 이제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 우리가 보통 기술을 이렇게 선택할 때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술을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비교 대상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내부 벤치마킹, 그러니까 같은 기업 내에서 다른 지역 아니면 타 부서 아니면 국가 간의 유사한 활용을 비교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경쟁적 벤치마킹, 그러니까 동일 업종에서 고객을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경쟁 기업, 저 기업은 뭐를 하나 하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비경쟁적 벤치마킹, 아니면 글로벌 벤치마킹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학습자용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에는 매뉴얼이 있다. 자, 우리가 집안에서도 가온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아니면 회사에서도 명확하게 우리 그 업무 지침, 우리 회사의 비전, 미션을 명확하게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나온 데와 안 나온 데 굉장히 성과가 다르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규칙, 아니 지침과 관련된 매뉴얼이 있으면 굉장히 이제 업무를 숙달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잘 나가는 기업엔 매뉴얼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류 기업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관리를 하고 또 성과 관리를 하고 아니면 평가를 한다고 할 때도 미리 명확한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당신이 할 일은 이런 거고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은 이런 거고 이거를 못하면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이제 구비가 되어 있다면 추후에 인사관리를 한다던가 성과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활동. 자,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뉴얼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 언제, 무엇을 왜 활용하게 되었는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니다. 매뉴얼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매뉴얼은 어떤 기계 조작 방법을 설명해주는 사용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매뉴얼에는 종류가 다양해요. 우리 뭐 제품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품 매뉴얼, 아니면 업무 매뉴얼, 아까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업무 매뉴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뉴얼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명확해야죠. 내용이 명확해야 되고, 알기 쉽게 써야 되고, 그리고 심리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고, 또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용자가 쉽게 찾아야 됩니다. 근데 매뉴얼의 장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매뉴얼에 따라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창의적인 일을 한다던가 할 때는 이 매뉴얼이 좀 발목 잡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매뉴얼대로 했어 안 했어를 중심으로 평가를 한다면 이거를 극복해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적도 이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상황에 맞게끔 매뉴얼에 없다 하더라도 보다 더 이제 적극적인 행정, 아니면 보다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하기 위해서 했다면 뭐 그건 조직에서 잘 판단을 해 주셔야겠죠. 자, 이제 어드밴스드 심화 활동,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례, 지적 재산권에는 이등은 없다. 자, 이등은 없죠. 지적 재산권이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등록된 걸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례이고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지적 재산권의 사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식 이제 재산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산업 재산권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재산권이라는 것은 60페이지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적 활동, 그리고 이제 경험 등을 통해서 창출되는 거, 그 다음에 발견한 이제 지식, 그 다음에 기술, 정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무형적인 가치로서 재산적 가치가 이제 실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이죠. 우리가 음악도 뭐 춤, 뭐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이제 논문, 보고서, 아니면 연구 결과, 이런 부분이 다 지적 재산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재산권은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뭐 막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리도 짓고 뭐 철도도 짓고 고속도로도 깔고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데 이제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이 소프트웨어, 이 지적 재산권에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경쟁력이나 산업 발전을 이제 결정짓는 게 사실은 앞으로 지적 이제 그 재산권, 이게 산업 자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무형의 자산이다. 그리고 이 지식 재산권을 통해서 다국적 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연쇄적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재산권이 있고 산업 재산권이라고 해서 실제 산업 분야, 이제 직업 분야에서 특허권, 뭐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산업 활동과 관련된 정신적 창작물, 이런 것을 이제 산업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특허, 뭐 들어보셨죠? 실용신앙. 그 다음에 뭐 의장, 상표, 이런 부분이 다 산업재산권, 이거는 법적으로 다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슈, 분쟁이 있으면 변리사가 이제 해결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기술 적용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적용 능력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능력인데요. 사례를 한번 보시죠. 어떤 기술을 적용해야 하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다 또 직업 생활에 활용되는 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쓸모없는 기술은 과감히 버리고 효율적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IT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더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활동은요, 현재 자신이 직장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또한 자신이 적은 기술 중에서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더 나은 기술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내용적인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기술 적용 형태는 그냥 선택한 기술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대로 적용하되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버릴 수도 있고요. 기술을 분석하고 가공하는 그런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술 적용할 때 고려 사항은
일단 이 기술 적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 아니면 이걸 적용했을 때 수명 주기, 스팬은 어느 정도 될까? 아니면 이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중요한지,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게 응용할 수 있는지 등등을 좀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다 외워가지고 숙지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지침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제 숙지하시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기술을 적용할 때 과연 이제 적용을 할 때 고려할 때 활용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 아니면 수명이 어느 정도일까? 아니면 전력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응용 가능한지 부분을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술 능력을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술 경영자, CTO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CEO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CT, 이게 T가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테크놀로지 오피서라고 해가지고 뭔가 기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고 기술 책임자, 이 부분이 지금 사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IT 업계 CTO 모시기 혈전. 그러니까 이제 CEO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영 전문가라고 한다면 CTO는 그 분야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전문가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최근에는 이런 기술 전문가들을 모시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만약 한 회사의 기술 관련 업무를 총책임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기술 경영자라고 한다고 쳐요. 그러면 기술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은 뛰어나야겠죠. 그리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행정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술이 기업에 전반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기술 이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제품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능력, 품질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뭐 다양하고 복잡한 이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능력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학습자용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능력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능력, 뭐 이런 건데요. 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공계 출신들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은 뛰어나지만 이것을 어떻게 포장해서 마케팅하고 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 부족하다고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 능력에만 포커싱 될 게 아니라 융복합, 뭐 경영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 능력도 있어야 되고, 대인관계 능력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능력을 같이 접목시켜서 이 뛰어난 기술 능력을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마지막 네트워크 혁명과 기술 융합.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는 이제 융복합 네트워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혁명과 새로운 네트워크 사회에 이제 그러니까 도래가 됐기 때문에 어떤 기술들이 융복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사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퓨전, 뭐 컨버전스, 하이브리드, 뭐 이런 게 지금 요즘 이제 뭐 익숙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IT,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인포메이션 뭐 테크놀로지,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NT, 뭐 나노 테크놀로지 등등 이제 첨단 기술이 융복합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융합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 뭐 IoT 같은 경우는 다 융합 기술 아니겠습니까? 자, 그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보시고요. 네트워크 혁명에 대해서 나왔어요. 네트워크 혁명은 이제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전 지구적인, 지금 페이스북이나 SNS도 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옛날 같으면 뭐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혁명의 세 가지 법칙. 첫 번째, 무어의 법칙. 그 컴퓨터 반도체 그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대요. 이게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메트칼피의 법칙.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카오의 법칙. 창조성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다양성의 지수 함수로 비례한다. 이건 뭐 수학적인 뭐 시간은 아닌데 그만큼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는 게 연결되면 또 두 사람 아니면 네 사람 아니면 이게 제곱 하면서 이게 확산이 된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부분이고요.
기술 융합적인 부분, 아까 뭐 IT, NT, BT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로 다 이제 융복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학생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전공만 이제 공부하실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전공 아니면 이 부전공을 통한 새로운 학문 아니면 이런 부분 꼭 이제 정규 교육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무크도 있고요, K묵도 있고, 코세라도 있고요, 다양한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그런 이제 지식 정보들을 다양하게 융복합해서 새로운 이제 능력을, 역량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4대 학기 핵심 기술의 융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조, 기술, 의학, 이런 과학기술 연구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범주의 물질, 장치, 이제 시스템, 이런 게 있고요. 나노 규모, 아주 조그만, 이런 아주 나노 기술, 나노 규모의 이제 부품과 공정의 시스템을 가진 물질에서 가장 복잡한 생물세포 뭐 이런 것도 있고, 유비쿼터스, 한 번에 모든 게 지금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요소를 통합하는 컴퓨터 통신 시스템의 기본, 그리고 사람의 뇌와 마음이 구조와 이제 서로 기능이 연결되고 있는 부분,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기술 융합까지 이제 살펴보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학습자용 가이드북에 대해서 이 대략 이러이러한 내용이 지금 진술되어 있고 기존보다는 이렇게 업데이트 됐다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보다 더 자세한 상황은 우리 NCS 누리집 www.ncs.go.kr 안에서 NCS 통합 클릭하시고 NCS 및 학습 모듈 클릭하시고 이 안에 직업기초 능력 클릭하시고 이제 8번째 기술 능력을 클릭하시면 자, 교수자용, 학습자용, 그 다음에 여기 구조가 나오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내용 확인하기까지 아직은 지금 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그 메뉴를 만들어서 현재 지금 업데이트된 내용까지 이제 탑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